네,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 최준영입니다. 새해가 돼서 저희가 여러 편 업로드를 해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고 계시는데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올렸던 콘텐츠 중에서 제일 좋아하셨던 증여, 상속 뭐 이런 쪽이 좀 더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법률연구소 콘텐츠 중에서 제일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저희 법무법인 율촌의 개인자산관리센터 소진수 회계사님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진수 회계사입니다. 네. 소 회계사님 지난번에 올라신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반응도 피드백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좋은 피드백 많으셨습니까? 개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특히 이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와 관련돼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뭐 비축하겠다, 뭐 팔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런 그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런 거 증여하면은 국세청이 모른다, 뭐 이런 썰 아닌 썰이 도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오늘 가상자산을 이제 컨텐츠로 준비했습니다. 예전부터 뭐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 가상자산 뭐 여러 용어들이 이제 사용됐는데 네. 우리 세법에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니까 저는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가상자산, 암호화폐가 나왔을 때 이제 이게 암호화돼 있으니까 거래 사실이 이제 남들이 바꾸지 못하고 네. 또한 나의 거래 사실을 이제 남들한테 알리지 않는 그런 익명성이 있다. 그래서 네. 탈중앙화를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내세운 코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명칭이 말하듯이 암호화폐니까 남들 모르겠지. 근데 이제 저희가 프랙티스 자문을 해보면 꼭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가상자산을 통해서 어떤 절세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네. 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 국세청이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국세청이 오늘날은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를 수 있는데 네. 내년이나 한 5년이나 10년 후에 알 수는 있습니다. 오늘만 몰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네. 탈세하려면, 그러니까 아예 안 내고 그냥 도망가려면 뭐 오랜 시간 동안 국세청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모르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상 자산을 가지고 이제 뭐 요즘에 제일 관심 많은 게 증여인 것 같고 상속 같은 것도 되는데 이것도 실제로 증여세나 상속세 내야 되는 건가요? 예, 증여세, 상속세, 과세 대상은 그 가상자산이 처음 2009년 1월에 나왔을 때부터 이미 이 과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가 가상자산의 탄생을 예측한 건 아니고 네. 그냥 모든 재산, 이익, 권리가 다 과세 대상입니다. 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예, 있으니까. 예, 예. 다만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예.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 대여소득만 2016년 말까지는 비과세한답니다. 2026년이면 내년 말까지. 네, 개인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개인의 법인은 경우. 이미 다 과세고요. 처음부터 과세였습니다. 처음부터 과세였다.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모르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국세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세요. 이 어떻게 보면은 뭐 조사하면 다 나와라고 하는데, 조사를 누가 받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예. 일단은 첫 번째, 조사하면 다 나와. 네. 거의 맞는 말씀입니다. 조사를 안 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는 두려운 거지만 그렇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되게 한정된 자원, 제약 가지고 세무조사를 해서 이제 국민으로 하여금 탈세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렇게나 세무조사를 기획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 전체 직원이 한 2만 명쯤 되는 것 같은데. 네, 2만 명 좀 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조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반 미만으로 이제 상당히 작은 숫자가 네네. 조사의 업무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그 숫자로 우리나라 국민을 다 커버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람이 하는 문제지만은 국세청이 이제 AI 개발이나 네. 또는 정보 분석 툴을 계속 이미 훌륭한 툴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걸 계속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전체 국민 대비 소수의 인원으로도 효율적인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계속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을 들일 만한 대상을 잘 골라낸다. 예, 이렇게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보면은. 예. 혹시 내가 들어가지 않나? 뭐 이런 두려움이 좀 있는데. 랜덤 추출로 하면은 네. 예를 들어 0.1%가 조사 대상 선정이고 랜덤 추출이다. 그럼 복불복이니까 그렇죠. 그냥 탈세를 해버릴까? 그냥 기다리는 이럴 거죠. 수도 있죠. 네. 물론 저희가 봤을 때 많은 클라이언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시는데 완전히 랜덤 추출이다. 그러면은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국세청이 저희가 봤을 때는 국세청은 어떤 표지들이 있습니다. 오, 예, 흔적이 남는다. 그렇습니다. 이 흔적 또는 어떤 거래의 단서. 결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보면은 모르지만 국세청은 여기저기서 이제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조금만 조합해 보면 이것은 마치 그 직소 퍼즐 10,000개짜리에 한 1,000개만 맞춰봐도 이게 어떤 그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러면 국세청이 1,000개 정도 맞춰봤는데 좀 이상해. 남들하고는 좀 다른 납세자네. 아. 그러면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이제 나가는 의미가 예,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이제 관심 많으신 거는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가상자산에 관련해서는 예. 네, 사실 가상자산 세계 그쪽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블록으로 연결되니까 트랜잭션이 뭐 남이 바꿀 수 없고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가지려고 하고 이게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이게 현실에서 뭔가 쓰임새가 있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런 가상자산은 현실과 접점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주로 거래소 이렇게 예, 봐야 되나? 거래소도 그렇고 P2P라 하더라도 제가 제가 A란 사람의 주소로 네. 1비트코인을 보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국세청이 모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 안에서 그 생겨난 트랜잭션이니까. 다만 제가 A란 사람한테 공짜로 줬을까요? 뭔가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뭘 줬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현실에서 접점이 닿을 수가 있는 거랍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줬다거나 자동차 명의를 변경했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제가 그 사람 명의로 된 집에 월세를 들어가서 살아서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거나 제가 비트코인을 1개를 전송했다. 이거는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네네. 현실과 닿아 있는 반대되는 거래는 그 좀 접점이 생기는 거죠. 뭔가 낌새가 보인다. 예. 라는 것들은 어딘가 보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제가 오늘 1개의 비트코인을 보낸 것도 네. 나중에 충분한 시간과 기술 발전이 있으면은 네. 제가 누구고 그 A라는 사람이 누구고 라는 거를 국세청이 알려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려면 알 수도 있다. 네. 사실 이제 그거는 좀 미래의 일이고 예. 지금 당장은 이를테면 내가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하나 받았어요. 예. 받아갖고 그냥 아니면 내 누구한테 줬어. 네. 공짜로 줬어.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 거 아닌가요?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1,000억 원 부자가 있는데 예. 비트코인을 뭐 한 800개 사가지고 좋겠다. 콜드 월렛에 넣어가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자녀한테 줬다. 네. 그 월렛 자체를 줬다. 네. 비번하고 함께. 그리고 이제 평생 뭐 한 달에 100만 원 이하만 현금화해서 살아라. 예. 뭐 그게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간단한 건 아닌 게 1,000억 원이 있던 사람이 오늘 없어졌다는 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거래소를 통해서 샀다. 이 800개의 비트코인을. 그럼 거래소에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거래소가 개인 간의 거래도 이제 국세청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거래소에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는 언젠가는 누가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거래소를 안 통했다 하더라도 1,000억이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조사관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 뭐 은행에 1,000억이 있었을 텐데. 차라리 뭐 잔고증명이라도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거 어디다 썼어요? 그러면은 P2P로 샀다. 그럼 누군가한테 갔을 거 아닙니까? 1억, 2억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은 왜 샀어? 이렇게 조사가 되면은 결국 이 사람이 가상자산을 샀구나. 그럼 가상자산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잊어버렸어요. 이것도 참 안 통할 것 같고. 네, 이제 샀으면은 사실 거래소가 아니라 P2P로 샀으면은 본인의 이제 퍼블릭 키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퍼블릭 키에서 다른 퍼블릭 키로 갔으면 얘는 뭘까? 이걸 가져와 봐라. 뭐 잃어버렸어요, 정말. 예를 들어 콜드 월렛에 넣어놨는데 네. 뭐 예를 들어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는데 버렸어요. 그게 어디 청소차에 실어져서 어디로 갔나 봐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명하기가 상당히 네. 곤란한 이제 그런 경우다. 제가 조사관이라면 네. 뭐 이 사람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밝혀내기 쉽지 않다면은
결국 이 사람이 했을 거는 왠지 자손들, 네. 친척들한테 줬을 것 같은 강한 심증이 들면은 저는 제 조사관이라면 네. 그 자녀들을 평생 지켜볼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갑자기 뭐 차를 사면은 어디서? 났었지? 월급 가지고는 안 될 텐데 뭐 집을 사면 어떻게 된 거지? 아, 마음 불편해서 못 살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도 이거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네. 점을 이제 명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보면 뭐 그래도 이런 경우와 관련돼서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거래를 했는데 조사가 나왔어요. 그럼 되게 일단 겁부터 나고,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등기부편물만 봐도 겁이 덜컥 나는데 예. 이 언제부터 좀 안심하면 될까? 아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예. 세금의 종류, 여기 세목이라고 부르는데 네. 신고를 했냐, 뭐 무신고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증여세 상속세니까 그렇죠.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10년. 근데 이제 무신고했으면 15년입니다. 15년. 예. 그럼 국세청 당국한테 15년 동안 내가 뭔가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렇죠. 국세청도 모르고 예.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한숨 내쉬고 이제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제척 기간의 기산일도 좀 다른데 신고납부일부터 다음 날이니까 이제 16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충분한데, 오늘 증여를 했는데 네. 그 16년 동안 국세청에서 편지가 안 오면은 안심이다. 이거죠. 16년. 야, 지금이 2025년이니까 2041년쯤 돼서 예. 이제 아무 일 없으면. 하지만 오늘 예. 증여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재산가액이 50억을 넘는다. 네. 그러면 15년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국세청이 길어지나요? 안 날로부터 1년이니까 사실상 평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액수에 따른 제한이 있군요. 50억. 예, 50억. 예. 액수랑 행위도 부정한 행위로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제 가상자산을 자녀한테 증여했는데 무신고했다. 네. 그것도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했다. 그리고 그게 50억이 넘는다. 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지면 국세청은 나중에 알게 되면, 네. 예를 들어 20년 후에 알게 됐어요. 예. 그럼 납세자는 15년 지났으니까 나는 이제 비과세예요. 과세 못해요. 그럼 국세청은 아니야. 내가 안 날부터 1년 내에 할 수 있어. 인지한 날부터 1년 내에 과세를 하는 건 예. 정당하다라는 논리로 되면 네. 그때서부터 다시, 야, 이거 숨바꼭질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막 드는데요. 배 교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세무조사가 나올 것을 이제 노심초사하시는 분들, 는 이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제가 경험에 비춰서.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뭔가 선을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증여한 건 맞아요. 네. 근데 그 주위에 뭐 회계사에서 해부한테 물어보니까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된대. 네. 가상자산도 신고를 해야 된대. 근데 이런 거죠. 설마 알겠어? 설마 알겠어요. 신고를 안 했어요. 이야, 배짱이 좋으신 분들인데요. 그리고 금액도 뭐 작진 않아. 예를 들어 뭐 100, 200도 아니고 뭐 몇억 또는 10억 넘게. 근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국세청에서 편지가 오면 되게 불안한 거죠. 그렇죠. 혹시 이것 때문인가? 근데 읽어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뭐 해명 안내문이야. 부가세 신고하세요, 뭐 이런 거. 이거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다음에 또 와, 뭐가 와? 종부세 내세요, 뭐 이런 거야. 다행이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괴로워하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네. 이제 뭔가 오늘 행위를 했습니다. 증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자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선택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할 건지. 신고를 안 한다라는 선택권을 일단 빼고 나머지 선택권 중에서 네. 뭐 A로 하면은 증여세가 5억 나오고 네. B안으로 하면은 3억이 나온다. 예를 들어 저 같은 회계사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B안으로 하면은 세금이 2억 줄어들긴 하지만 세무조사 때 막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한 반반인 것 같은데 이런 어드바이스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아유 그래 3억 하자. 5억은 안 내. 3억. 그리고 내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회계사 얘기를 찬찬히 들어보고 변호사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A안은 너무 보수적인 것 같고 이거는 너무 공무원 시각인 거고 일반적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B라고 생각할 거야. 3억이 맞아. 이제 이런 분들은 세무조사를 기다릴 때 물론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기다릴 때 오케이 나오면은 그래 올 게 왔구나. 한판 붙어보자. 나름대로 논리와. 나는 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한다. 조사관은 뭐라고 할까? 야, 또 나름대로 또 그런 배팅을 또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군요.
양쪽 모두 다 이렇게 보면은 자문하실 때 상당히 좀 어려우실 것 같다. 여기서 양쪽의 첫 번째 선을 넘으시는 분들은 잘 자문을 안 하고요. 자문을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선택을 그런 식으로 하신 거고, 네. 저희는 오히려 이제 뭐 B안 같이 어그레시브하게 신고하자 이런 분들 또는 A안으로 5억을 내자 이런 분들은 보면은 나 지금 매우 바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엑시트를 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 돈으로 뭐 신사업도 투자해야 돼. 네네. 또는 뭐 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 확장해서 뭐 어디 뭐 집안에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래야 돼. 막 아니면 투자자도 막 그 얘기를 새로 또 해야 만나가지고 또 지금 세금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바빠 죽겠어. 내 시간이 5억 내고 네. 세무조사 나오면은 5억이면은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 거의 문제 없습니다. 5억 내고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신 분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분들이 다 나름대로의 사정과 예. 입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솔루션들을 다 제공해드리는 게 이제 우리 회계사님이 하시는 예, 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뭐 비트코인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암호화폐라는 이름과 달리 이런 것들도 그 탈세 수단으로서는 활용될 수 없다라는 게 일관되는 입장이시군요, 보면. 예, 어렵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 어렵다. 네. 물론 이제 어떤 어드바이스들은 어려운 걸 내가 가능케 하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멋있긴 한데 상당히 리스크해 보이는데. 저희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탈세는 아니고 절세에서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상속세, 증여세, 절세 플래닝 어드바이저를 많이 하는데 네. 가상자산이니까 얘 특성을 이용해서 뭘 하자라는 네. 거는 특별히 없고요. 뭐 굳이 생각한다면 가상자산은 뭐랄까 이 가격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죠. 한때 되게 그 스테이블하게 가다가도 어떨 때는 요즘 같이 유명한 코인이 있었죠. 예, 네. 그런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제 가상자산을 증여를 하면은 증여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증여를 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 3월 중이니까 4, 5, 6, 6월 말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6월 중순 되니까 가격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그때 이제 신고를. 물론 이제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예로서 그냥 말씀드리고 진짜 반토막 나라는 건 아니고 네.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1억 4천이니까 비트코인이 1억 4천 기준으로 증여세를 낼 수는 없다 이거죠. 7천만 원 이게 확인이 돼 반토막 나게 확인했는데. 그거 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으니까. 네, 그럼 빨리 이제 증여를 취소해서 그 자녀 계좌에서 이제 부모 계좌로 반환을 받고 그날 또 증여하는 거죠. 이제 7천만 원이니까. 그거는 합법. 예. 언제까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시기 전까지는 요 가상자산의 플럭추에이션을 이용할 수 있고 이건 합법이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있지만 상당히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7천만 원 했는데 이제 3개월 지나니까 또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렇죠. 3,500만 원 이게 확인했어요. 그러면 또 7천만 하고 취소하고 다시 한 번 더. 근데 이렇게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3에서 4개월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증여했고 이제 끝 이게 아니고 좀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거래소 간의 차이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검증된 가격, 누구든지 다 공인된 가격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또 이렇게 뭐 신생 코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면? 그 우리나라 거래소 5대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되는 코인은 우리나라 세법상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세법이 각 거래소로 하여금 그 코인, 그러니까 이제 온갖 코인들에 대해서 일 평균 가격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24시간. 그렇죠. 뭐 아침 9시, 가상자산은 24시간이니까. 그렇죠. 뛰었다가 내렸다를 반복하니까. 업비트, 드나모, 코인온, 코빗, 코팍스 이 5개인데 이 5개 중에 한 군데만이라도 그러니까 상장이 돼서 거래되는 코인이라면 그 일평균 가격이 나오니까 전후 1개월 평균하면 세법상 평가액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나오는 코인들, 예를 들어 해외에서만 상장됐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사실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해외 거래소의 일평균 가격을 전후 1개월 평균, 총 2개월을 평균해라. 근데 어떤 해외 거래소는 일평균 가격이라는 게 없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그럼 뭐 자정의 가격을 일평균 가격으로서 평균을 해라.
또는 해외 거래소는 우리나라 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증여한 날에 증여한 시점에 그 가격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랄까 이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맞다라고 아직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매우 특별한 희귀한 방법을 택한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의 리스크를 짊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뭔가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 방송을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론이 약간 좀 실망스러우실 수 있는데, 네. 예, 저는 괴로워하시는 분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1년 전, 2년 전 이럴 때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이 막 일제 조사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거래소도 일제 조사를 하고, 투자자, 마케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문제 없이 끝났고,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추징을 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후회를 하죠. 그냥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조금 더 욕심을 더 내지 말 걸. 예. 아니면 좀 예를 들어 이제 무신고가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네. 무신고했다는 게 밝혀지면은 본세에다 가산세까지 나오고 이게 전체 금액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형사적으로도 그리고 고발될 수 맞습니다. 이제 조세법 처벌법까지 가면은 네. 이제 포탈 사액이 3억만 넘어가도 조세법 처벌법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후회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선을 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청나게 주의를 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 한번 넘은 다음에 우리 국세청한테 네. 대단히 훌륭하고 명민하고 그리고 이제 성실한 국세청인데 안 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살려면은 뭐 거의 10배, 20배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가끔 그런 클라이언트 선을 넘었다 문제가 생겨서 크게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후회도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게 뭐였을까 도대체. 세금 좀 덜 내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아니게 돼버린 거죠. 훨씬 더 많은 세금과 이제 형사 문제도 고민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거죠. 받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의 절세 수단으로 쓰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예. 뭐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또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봐야겠으나 이게 무슨 만능 열쇠, 네. 황금 열쇠 이런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오늘은 소진소 회계사님을 모시고 암호화폐를 통한 증여와 상속이 뭔가 나한테 큰 도움이 되나?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런 세무와 관련된 사항들은 항상 매 케이스들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저희 개인자산관리센터 찾아주셔가지고 소진수 회계사님을 비롯한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하시면 최적의 답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러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암호화폐를 통한 증여와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소진수 회계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